안녕하세요, 사이카부도입니다. 축구에 미친 나라, 그리고 경제도 미친 나라. 아르헨티나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리더의 등장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망했는지 흡사 조선 말기를 보는 듯한 두려움의 폭망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과거엔 선진국이었지만 지속적으로 경제가 쇠퇴하여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불안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00년대 무렵에는 미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세계 5대 경제 부국이었다지만 이건 좀 오버고 사실 10위권까지 올라가 한동안 유지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만큼 꽤 최근까지 선진국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이 선진국이 어떻게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잘 살았다가 가난해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는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공부해서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같은 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남미 대륙 최초로 지하철이 개통했을 정도로 아르헨티나는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냥 아르헨티나는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리더 중 하나였다는 것이죠. 당시에 우리는 일본에게 먹히냐 마냐 하던 시절입니다. 유럽에서 아르헨티나로 대거 이민 갔을 정도였고요. 특히 농업 부분에서 엄청난 양의 쇠고기와 밀을 전 세계로 수출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에서도 애매하게 중립을 지키며 국익에 우선한 외교 줄다리기를 잘해서 식민지들이 차출되거나 피폐해지는 순간에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적인 번영을 구가하며 교육이나 복지 수준도 높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936년까지만 해도 세계 11위권 경제 규모였고 이때는 한국은 아예 순위권에도 없었어요. 6.25 때문에 한국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미 1800년대 이후부터 1900년대를 이어가면서 한국은 폭망 테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축업 등 농업에 치중한 한계와 1960년대 이후 점차 선진공업국의 발전을 따라갈 수 없게 되었고 가장 크게 정치적 혼란으로 계속 발목을 잡으며 몰락을 야기하며 결국 오늘날의 중진국으로 전락해버렸고 지난 40년간 무려 8차례 국가부도를 경험했고 2020년 들어 통산 9번째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이 나라는 디폴트 선언을 밥 먹듯이 하는 나라입니다. 안되면 그냥 디폴트를 선언해버려요. 그냥 개인으로 치면 신용불량자나 똑같은 나라입니다. 1970년대 이후 경제 위기 조짐이 보일 때마다 IMF의 개입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경제가 망하거나 단기적으로 회복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더 크게 망쳐버렸습니다. 2016년에도 가장 큰 수출 품목이 대두 부산물과 옥수수, 콩기름, 대두 순으로 주로 농산품입니다. 농산물 생산 국가여서 못 사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산업 국가들도 부유한 국가들은 현재도 충분히 많으며 덴마크나 호주, 캐나다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이 여전히 1차 산업 비중이 높으며 농산물과 1차 산업이 가난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20세기 중후반 정치 분열이 국가 몰락의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빈민율은 낮았으나 아르헨티나 대통령 호르베 비델라의 재임 시기 경제정책이 실패해 빈민율까지 치솟았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비델라는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을 유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후임자인 레오폴도 갈티레이는 영국의 마가릿 대처와 포클랜드 섬을 둘러싸고 선전포고를 하며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것 때문에 아직도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축구는 거의 전쟁 같은 상황인데요. 사실 이거는 감정적인 것이고 실제 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코앞의 섬임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 본토가 있는 영국이 해전에서 얼마나 강력한지 전 세계에 스스로 홍보해주며 샘플로 패전했으며 이후 영국은 이 승전으로 경제적 호황도 이루고 아무도 영국에게 대적하지 못하는 강력함을 보여줬습니다. 막대한 비용 손실과 전쟁에서 패전으로 전쟁 배상금까지 물어줘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930년대 군부 시절부터 시작된 수입 대체 산업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제품과 부품이 자국화를 이루겠다는 자국 우선주의와 폐쇄성입니다. 물론 취지는 좋지만 말도 안 되는 상품의 경쟁력 저하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수출 경쟁력은 최악이었고 이것은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와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져 아르헨티나 경제를 죽이고 국민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를 100%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비싼 부품을 넣게 되면 상품의 가격은 비싸질 것이고 아무도 갤럭시를 사지 않겠죠.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더구나 아르헨티나는 우파 정권이 겨우겨우 들어서면 긴축 재정과 함께 외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서 경제는 나빠지고 정부는 민심을 잃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바뀐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처음 몇 년은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쌓인 부채가 터지게 되고 정치는 서로 계속 비난하면서 싸우기에만 급급해져 다시 우파 정권이 들어서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역사를 거듭할수록 발전은커녕 역성장 태클을 타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임금 수준이 낮은 볼리비아나 파라과이, 페루 등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르헨티나로 많이 일하러 옵니다. 칠레나 우루과이 등 주변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으며 무려 OECD국인 멕시코보다 최저임금이 높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힘든데 말이죠. 정작 아르헨티나인들은 일자리도 외국인에게 다 뺏깁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매우 크고 부패 문제도 심각하며 인플레이션이 심합니다. 2015년 정권교체 이후로 재정적자를 해결하겠다고 공공요금을 폭등시키고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함으로써 구매력이 급속히 위축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2018년 6월 들어서 IMF 구제금융을 다시 신청하고 외국 자본의 우호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외국 자본은 아르헨티나 정부를 믿지 않았고 안정적인 금융업에만 돈이 몰려서 제조업이나 IT 분야로는 거의 자금이 흘러들지 않았고 기술 발전은 퇴보했으며 국가는 외채를 남발하는데 내수 시장은 별로 살아나지 않았고 결국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외국 자본들은 대거 아르헨티나를 탈출하였고 8월 터키발 경제 위기에 불똥이 튀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45%라는 믿어지지 않는 초고금리를 책정하여 금리가 45%랍니다. 말이 안 되죠. 화폐 가치를 방어하였지만 2018년 8월 기준 아르헨티나 페소 대 달러의 가치는 연초 대비 38%, 2019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54%에 육박했습니다. 1,000원짜리 상품이 1,500원이 된 것이죠. 근데 금리는 45%랍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을 사면 이자로 4,500만 원을 내야 돼요. 만약 10억짜리 집이라면 1년에 이자만 4억 5천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는 한국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물가가 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날 달러를 가지고 아르헨티나 페소로 환전을 하고 커피나 음식을 사 먹었을 때 싸다고 느끼는 거지 실제 아르헨티나인들은 매일 이런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5월 22일 5억 달러 규모의 채무를 지급하지 않아 또다시 디폴트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축구에서 옐로우카드 받듯이 디폴트를 받는 나라인데요. 2022년 후반기를 기준으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75%로 올랐습니다. 100만원 빌리면 75만원이 이자입니다. 회사는 대부분 자기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금리에서 어떻게 회사가 운영이 되며 어떻게 개인들의 삶이 가능할지 정말 충격적인데요. 미겔 페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는 올해 물가 상승률은 95%를 기록할 것이며 2023년에는 60%를 전망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청은 10월 물가 상승률은 7%, 미만은 어려우리라 전망하였습니다. 정말 이 나라 공무원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매일 이런 안 좋은 수치만 발표해야 되니까요. 수도세, 전화, 인터넷, 유선방송, 유류비, 의료보험 등 각종 물가 인상이 예고되었고 2023년 9월 13일 8월 소비자 물가가 한 달간 12.4%나 올라 최근 12개월 물가 상승률이 124.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는 숫자인데요. 그런데 그나마 아르헨티나에 희망이 있다면 이런 수치를 속이지 않고 정확하게 발표한다는 거예요. 중국이나 북한 등은 이런 수치를 다 속였겠죠. 그만큼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말이나마 아르헨티나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도와준다면 예를 들어 유럽의 그리스처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곳에 다시 독재나 군부가 들어선다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아르헨티나는 피로 물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와중에 아르헨티나 대선에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밀레이 후보는 55.7%의 득표를 기록한 반면 중도좌파 성향인 세르히오 마사 현 재무장관은 44.3%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결선 투표나 중임제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밀레이 후보는 앞서 지난달 본선 투표에서 22.9%를 득표해 36.7%를 얻었던 마사 후보에게 무려 7%나 밀렸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1차 투표만이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겠죠. 하지만 1위와 2위 후보가 맞붙은 이날 결선 투표에서 무려 10%가 넘는 격차로 마사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0.7%로 정권 내내 시비 거는 것보단 확실한 승자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밀레이 후보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144%대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 등 위기에 빠진 아르헨티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절대 잃지 말았어야 했던 세계 속 위치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자유세계 모든 나라들과 협력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밀레이 당선인과 그의 정부가 인권, 민주주의 보호, 기후변화 대응, 중산층 투자 등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공동 우선순위가 잘 실현될지 기대해봅니다. 아르헨티나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가 잘 살고 정치가 뻘짓 안 하고 안정이 돼야 우리나라도 안전하고 무역도 하고 물건도 팔고 같이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